슬러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조금 알고 계시죠? 그렇죠? 환경공학의 개론이나 뭐 상하수도나 그때 다 들으셨거나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신 얘기시잖아요. 슬러지 그러면은 영어로는 저 SLUDG 그다음에 우리말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말이죠. 오니. 예. 오니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슬러지라는 거는 여기 노트에 나온 대로 정수 공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아니면 하폐수청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걸 얘기하는데 사회에서는 슬러지 그러면은 이 정수장이나 하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오는 이 고체 찌꺼기 하고 액체하고 이렇게 좀 같이 존재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뭐 약간 죽 같은 경우, 죽같이 이렇게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포함된 경우, 고체의 액체 함량이 높은 경우를 슬러지라고 다 부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기계 공정에서도 슬러지가 나오고, 뭐 화학 공정에서도 슬러지가 나오고, 다양하게 슬러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슬러지라는 거는 요 정수나 하폐수장에서 슬러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러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자꾸 써먹어서 미안한데 2년 전에 여러분 우리 견학 갔을 때 제일 마지막 간 데가 서남하수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 생각나세요? 안 갔어요? 예, 군대 있었어요. 예. 그 서남하수처리장 옛날 가양하수처리장이죠. 거기 갔었을 때 어, 저녁 식사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저녁 식사 뭐 먹었더라? 사슴국이었어요? 하여튼 그 희한한 곡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기하고 먹었는데 그 바로 전에 갔던 데가 그 하수처리장인데 그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명 들으러 가기 전에 소장님한테 냄새 엄청나게 하루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했잖아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냄새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슬러지 처리하는 데였어요, 여러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하는 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우리 사실은 우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요 하수처리장 슬러지예요. 정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는 거는 정수처리 공정에 생물학적 처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물학적 처리로 우리가 그 깨끗한 물을 생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그걸 미생물을 이용해서 정화해서 만든다면은 뭐 괜찮아요. 뭐 깨끗하게만 된다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미생물에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는 혹시 미생물이 좀 잔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다 좋은 미생물이면 다행인데 뭐 설령 좋은 미생물이라 해도 뭐 좀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물 마시는데 거기 뭐 미생물이 있다거나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뭐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뭐 우리를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든다거나 그렇다면 뭐 다행인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잘 안 하니까 정수는 일반적으로 그냥 물리화학적으로 다 처리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슬러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응집친전 저 모래나 콜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이런 화학적인 슬러지만 나오고 생물학적 슬러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보니까 화학약품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하폐수 처리장에서는 여러분 1차 슬러지가 요 정수 슬러지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2차 침전지에서는 여기 폭기 반응조를 거쳐가지고 미생물이 여러분 증식이 된 미생물의 사체가 슬러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유기물, 미생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웹서치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탭을 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요거, 그쵸? 여러분, 제가 구글 가가지고, 구글을 가려는데 못 가게 하네요. 구글 가서,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하수처리, 에너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 에너지 자립화,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방안 연구, 뭐 무슨 수소 생산, 잠재 활용 기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수처리 공정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 여기서 보셨죠? 슬라이드 쇼 시작. 그쵸, 현재 슬라이드부터 여기서 보시면은 1차 침전지에서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2차 반응을 통해서 2차 처리를 통해 가서 미생물을 키우고, 그쵸? 그 다음에 슬러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처리수는 내보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하수처리 공정이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은 이거는 고전적인 영국에서 19세기 후반부에 시작된 거 그 프로세스에서 계속 애드온 해가지고 크게 프레임워크가 바꾼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냥 고전적으로 오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본 것도, 이거 에너지 관점으로 본 것도 물론 최근이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문제가 되니까 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에너지 낭비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시스템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물속에 유기물이 있어요, 여러분. 유기물이 있는데 유기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 2차 처리 공정이 결국은 뭘 하냐면은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을 미생물에 바디화하는 거죠. 미생물을 살찌우거나 아니면 미생물의 개체수를 더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 있는 어떤 물질을 그냥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미생물을 키워요. 생물체를 키워요, 여러분. 생물체를 키우면은 여러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가 일로 다 모이는 거죠.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그 기껏 모인 그 미생물을 다시 죽여요, 여러분. 죽여요. 에너지 다 모아놓고 죽이고, 그래서 슬러지를 해서 빼내요, 여러분. 고액분리해서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슬러지니까 이게 습기가 많잖아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탈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고요. 미생물, 내가 미생물이라면은 내 몸에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생물이라면 한 70%가 물이죠, 여러분. 70%, 80%가 물이고, 그 다음에 요 탈수 공정에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쪄 있는 놈을 내 피부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상처를 입혀가지고 요 물기를 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빼게 만들면서 나를 완전히 그 껍데기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슬러지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내 물을 빼내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물론 소화도 시켜요. 미생물끼리 또 반응도 시키는데 지금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공정은 뭐냐면은 여기다 또 열을 가해요, 여러분.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프레스를 팍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짜부가 돼가지고 내 좋진 않은데 점심 먹기 전에 여러분 액체가 쫙 나와가지고 이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기껏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살찌워 놓고 그걸 또 에너지를 또 써가지고 또 죽여가지고 또 이거를 분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바보 같은 공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중간중간에 이 쓰는 공정들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를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독립선언,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에너지를 독립하겠다, 스스로 에너지를 쓰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쵸? 여기에 여기 또 뭐 이건 왜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여러분, 시리즈 looking at sewage treatment as source of energy,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뽑아내겠다, 이런 방식으로들 많이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슬러지 하나만 더 쳐봅시다. 혹시
제가 여기 수업 준비하면서 봤던 그 문서는 안 나오는데, 아, 어떤 문서가 있었냐면은, 이런 문서가 있었어요. 현재 공정별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숫자로 재현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 여러 가지 나온 거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단위 공정들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 공정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걸 개선을 해서 에너지를 덜 쓰는 공정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폭기할 때 공기를 뭐 펌프를 써가지고 전기를 많이 써서 막 공기를 불어넣어줬다면은 그거를 효율화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좀 덜 쓰는 방법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면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게 만드는 거죠. 하수처리 공장에서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들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양 투기가 금지화됐어요. 올해부터. 전에까지는 하수 슬러지 그 습기 많은 거를 매립지에다 넣으려다가 매립지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넣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여러분 바다에다 갖다 버렸다 그랬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갖다 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결부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슬러지 한번 찍으면 사진 좀 안 나오나 한번 봅시다. 아, 여러분 슬러지. 여러분 슬러지가 모여있는 조에서 보면 이런 기분이에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 고체가 있고 되게 물이 많은, 그쵸, 이런 느낌. 그 다음 이건 하수 처리장에서 이 슬러지, 여러분 보세요. 슬러지 처리하는 그런 탈수하는 방법이 전기로 여러분 탈수를 하고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많이 쓰는 방법이고, 현재 쓰는 방법들이. 또 슬러지 사진, 이게 슬러지인가? 그쵸, 약간 좀 고체 덩어리 같은 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쌓이는 고체 덩어리처럼 슬러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슬러지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슬러지는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은 수중 부유물이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침전된 찌꺼기다. 수분이 90% 이상이다. 아까 첫 번째 사진 보셨죠? 수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슬러지는 주로 정수 슬러지, 하수 슬러지, 폐수 슬러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정수 슬러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모래하고 화학약품, 그 침전제들 있죠. 철계나 알루미늄 침전계들, 화학약품이 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그냥 뭐 분말가루 같은 화학약품이에요. 그거는 뭐 더 우리가 소화시킨다 그래서 더 미생물로 하여금 뭐 분해시킨다 그래서 분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슬러지들이고, 문제는 하폐수 처리 정장에서 나오는 이런 그 2차 침전지에서 나오는 이런 유기성 슬러지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슬러지는 정수 처리장의 슬러지하고 되게 비슷하고, 2차 슬러지는 뭐가 있냐면은 미생물, 미분해 유기 고형물, 무기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섞여 있고 주로 유기물이 많다 하는 겁니다. 유기물이 많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못하게 하는데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하수 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비료를 갖다 썼어요, 사람들이. 비료를 갖다 썼다는 겁니다. 비료를 갖다 쓰면은 유기물이 많아가지고 뭐 어차피 버리는 슬러지니까 그거 가져다가 쓰면 공짜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쫙 뿌려가지고 농작물 키우는데 많이들 썼다는 겁니다. 이런 그 슬러지를 비료를 쓰기 전에 여러분 실은 인분 비료를 썼던 거 아세요? 옛날에? 아시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지금은 시내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서울에서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여러분 이 정화조를 주로 탱크로 이렇게 푸잖아요. 근데 탱크로 안 푸고 일일이 사람이 퍼가지고, 동남아에 가면 여러분 이런 지게 있죠. 이런 막대기에 이렇게 해서 그 커다란 이 양동이 같은 거 양쪽에다 걸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정화조를 펐었어요, 여러분. 퍼가지고 그거를
텃밭 있잖아요. 동네 텃밭 같은 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료를 줬어요, 여러분. 상추 키우고 배추 키우고 그런 데다가 어 일단 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간과한 거죠. 일단 그 첫 번째는 그거 뿌릴 때 엄청나게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냄새를 그 농작물을 키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같이 다 쉐어해야 되잖아요.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했죠. 사회적으로 그게 용납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뿌려놓으면 여러분 팔이 많이 몰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사회적으로 다 용납이 됐던 거고 그때까지는. 또 하나씩 간과한 거는 인분을 그렇게 뿌리면 여러분 뭐까지 들어가느냐면은 인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균들 있죠. 바이러스들 그런 것까지 실은 농작물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그냥 넘어간 거죠. 넘어가가지고 인분을 주면은 훨씬 더 비료로서 좋기 때문에 배추가 잘 크고 상추가 잘 커가지고 그거 다 먹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위해한지를 인식하기 시작해서 그걸 금했어요. 못하겠어요. 나라에서 잘한 거죠, 여러분. 그걸 뿌리면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요즘 시골 가면 나는 냄새하고 비슷해요. 저는 요즘 그 약간 시골 가면 어떤 냄새가 확 느껴지냐면 이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왜 많이 나냐면은 축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축사가 여기저기 아주 많아가지고 냄새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전반적인 냄새가 여러분 서울 시내에도 쫙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이 그 냄새였어요, 여러분. 전국이 그 냄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동안 썼던 좋은 비료, 공짜 비료가 뭐였냐면 바로 이 슬러지였어요, 여러분. 하우스 처리장에 가면 그냥 다 나눠줬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썼죠. 공짜니까. 공짜하고 여러분 유기물 함량이 저만큼 되니까 뭐 질소, 인비료 살 필요 없이 그냥 주면 되고 또 잘 자라니까 그냥 썼죠. 인분이 안 좋다는 거는 인식을 했는데 슬러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넘어가다가 슬러지도 이제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슬러지도 결국은 뭐예요? 하우스 처리장 우리 뭐 사람 인분이건 모든 유기물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 미생물이 아주 활발한 데서 나온 그 아직도 활발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농작물 키우는데 그냥 쓴다는 거는 역시 또 다시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또 못 써요. 다행히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실험하고 싶으시면은 하수처리장 가서 몰래 가져다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드시지는 마세요. 드시지는 말고 해보면은 여러분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여러분 병원균뿐만 아니라 요즘 또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요즘 얘기되는 거 제가 한번 소개 안 드렸나요, 여러분? 약성분. 우리 약 먹잖아요, 여러분. 뭐 소화제건 감기약이건 아니면 뭐 심지어는 제일 안 좋은 예로 무슨 뭐 에이즈건 뭐 하여튼 무슨 치료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은 여러분 디폴트로 당연히 약을 먹으면은 약 성분을 약간은 조금 100%다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흘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변 노랗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먹으면 그 노란 거 다 뭐예요? 약성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흡수가 안 되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수 처리장으로 그냥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은 많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덜 하는데 먹다 남고 오래된 약 여러분 그냥 변기에다 버리고 그러면은 그 약성분이 결국은 다 하수 처리장에 들어가잖아요. 하수 처리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수 처리장의 물에뿐만 아니라 이 슬러지의 그 약성분이 그대로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슬러지를 비료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 놈이에요. 그쵸? 제가 여러분 그거 안 보여드렸죠? 저 약성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 주변에 오리한테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 그거 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으시니까 요거 어딨나 어디 있을까?
금방 찾을게요, 여러분. 트러스트 미. 아, 2009년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토대학의 교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쵸? 다나카 교수님. 예. 이분이 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타이틀만 보세요. Emergence of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and Their Occurrence, Control and Assessment in Municipal Wastewater Management.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약성분,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뭐 우리 뭐 화장품 그런 이런 것들이 공공하수 처리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공공하수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환경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엔도크라인 디스럽팅 케미컬즈 해가지고 저 내분비 장애 물질, 그러니까 내분비 교란 물질들, 화학약품인데 생체에 들어와가지고 이 생체 이 프로그램에 교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물고기인데 요 로치라는 물고기인데 영국에 로치라는 물고기인데 이놈이 수체 그러니까 이 순놈 몸에서 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난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소가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순놈이 암놈의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을 인터섹스 컨디션이라 그런다면은 보세요. 인터섹스 컨디션 오브 메일 로치 인 잉글랜드 2006년에 나온 논문인데 영국에서 순놈이 암놈의 난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인터섹스 아주 헷갈린 놈이죠, 여러분. 헷갈린 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통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 색깔이 요렇게 되면은 숫자가 없는 거고 요렇게 빨간색 계열로 가면은 그런 퍼센티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몇 지역에 가면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지죠. 이거 저는 60일에서 80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 깎아가지고 요걸로 보세요. 40에서 40 뭐 20일에서 40으로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숫자죠, 여러분. 물고기인데 순놈이라고 잡았는데 5마리 중에 1마리 아니면 한 2마리 정도는 와우 헷갈린 놈이에요, 여러분. 양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안에. 그쵸? 그런 것도 꽤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 끌려고? 오케이. 숫자. 그치, 나를 못 믿어서. 그쵸, 여러분. 숫자 이렇게 빨간색 나오죠? 그쵸? 자, 불 껐으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자, 건데 이렇게 물고기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화학약품을 방출한 사람들이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주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몸에 먹어서 우리가 소변으로 내보냈거나 아니면 그냥 갖다 버려가지고 이게 하수처리장을 고쳐갔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애돈 한 거예요. 특별히 완전히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주로 뭐 잡는 거예요? BOD, 그 다음에 질소인 그 정도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잡는 거라서 그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화학약품들이 물에 녹은 것들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냥 나와가지고 얘네들한테 가면은 얘네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이래. 호흡하다가 그냥 먹는 거죠, 여러분. 먹고 헷갈려 버려진다는 겁니다. 수업하다 먹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런데 일본에서 보니까 여러분, 일본에서는 뭐 같은 물고기는 아닌데 카프, 로치라는 같은 물고기는 아닌데 메일 카프에서 인터섹스 컨디션이 인터섹스는 하여튼 양성이 같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발현된 거. 그러니까 한 2%밖에 안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영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는 겁니다. 아까 영국에서는 카프는 아니었지만 로치의 경우에 숫자가 훨씬 더 높았죠. 여러분 두 자리 숫자대였어요. 헷갈린 데가 나오는 게. 근데 일본은 한 2%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나름 컨트롤이 좀 돼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였대요. 오랄 컨트라셉티브 필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경구 피임약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먹는 경구 피임약.
영국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을 일본보다 더 많이 먹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구 피임약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이 사람들한테 다 흡수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물고기한테 영향을 준 거죠. 영국하고 일본하고 숫자 차이 나오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경구 피임약 복용률이 영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게 덜 발현된 거지. 일본 사람들도 만약에 영국 사람들처럼 그걸 많이 쓴다면 결국은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영국하고 일본만 보여줬는데 영국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경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안 먹고 그냥 버리는 경우. 하수처리장에다. 그쵸? 그냥 버리는 경우가 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Drug portal to the world.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은 포탈이라는 거죠. 드럭 포탈 투 더 월드 다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무서운 거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여튼 뭐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다 통계하고 뭐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많이 했고 하수처리장에서 얼마나 안 제거되고 그런 거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거 일일이 공정해서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나온 논문이냐면 2007년 1월에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라는 논문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타이틀 보세요. Emergence of Tamiflu Resistance Virus in the Environment 하고 표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테크닉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그 탑 저널에서는 여러분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면은 영어로 타이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써요? 우리가 보통 문장으로 안 쓰죠. 타이틀 뭐의 영향 뭐의 효과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논문 타이틀을 타미플루가 몸에 안 좋더라, 안 좋습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식으로들 많이 써요. 타이틀을 영어로도. 우리도 많이들 그러는데 타미플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게 고전적인 타이틀이라면은 타미플루가 인체에 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타이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타미플루가 인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하고 물음표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물음표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 네이버 같은 데서 그 기사가 이렇게 좀 눈에 띄면 사람들이 계속 가서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 낚으려고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로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타미플루에 리지스턴트한 바이러스가 환경에 나오기 시작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2007년이에요, 여러분. 타미플루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어요? 타미플루. 언제죠? 2009년, 10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7년 이후에요,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기억하시죠, 여러분? 2007년 이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09년, 2008년 그때 그 무슨 약으로 먹은 거죠? 조류독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신종플루 약이라고 타미플루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2007년에 그 전에 벌써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타미플루의 리지스턴트, 타미플루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가 환경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 하고 논문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타미플루 우리 먹지도 않는데 벌써 리지스턴트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타미플루 수환성 빌드 리지스턴스 에비안 플루 드럭. 자, 플루 드럭에 이게 나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비슷한 얘기로 사이언스 2007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타미플루를 우리는 2009년 그때부터 썼는데 실제로 타미플루는 그 전부터 나온 약이에요. 그냥 일종의 항생제일 뿐이에요. 그거를 그 전부터 썼어요, 사람들이. 써가지고 아까 여러분 우리가 드럭 포탈 하듯이 먹고 화장실 가서 배출하고 아니면 뭐 일부 또 그냥 버린 사람도 있고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갔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걸러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더니
하수 처리장 근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BOD, NP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그 방류수의 농도가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높죠. 높기 때문에 유기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 방류수 근처에는 물고기들이 여러분 어때요? 많이 살아요. 먹을 게 많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벌레들이 많이 사니까 뭐도 살아요, 여러분? 오리도 살아요, 여러분. 오리도 잘 살아요. 먹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유기물에 섞여 가지고 이런 타미플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성분이 나오니까 얘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일단 얘 전에 뭐 벌레 같은 것들이 타미플루에 많이 노출되겠죠. 걔네들이 몸에 타미플루 성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도 타미플루를 많이 먹겠죠. 그죠? 얘도 이렇게 먹다 보면은 타미플루에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바이러스나 이런 뭐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검출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2007년부터.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내성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은 자연계에 더 퍼지겠죠. 자연계에 더 퍼지면은 결국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죠. 그죠? 타미플루가 2000 우리는 뭐 아주 다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10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타미플루가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플루 같은데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탈로서 다 뿌린 이런 약품들이 결국은 다 우리한테 다시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결국은 몇 년 후에는 타미플루를 먹어도 약이 안 듣고 새로운 약이 필요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자, 2007년에 타미플루가 이렇게 된다는 논문을 타미플루 그 생산자인 그 회사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지금 현재 타미플루 잘 팔아먹고 있는 그 회사들은 지금 또 아주 새로운 약 벌써 개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러지라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겠죠?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그 2차 슬러지가 상당히 골칫거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잉여 슬러지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러지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수질 오염물이 미생물로 하여금 분해가 돼 가지고 여기 있던 C 이런 것들이 미생물의 바디가 된 거죠. 네, 미생물이 그걸 먹어서 살이 찌고 자식 새끼가 생기고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난 게 요게 바로 슬러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기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슬러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슬러지에서는 물을 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슬러지를 어떻게 나타내는 그 지표로서는 슬러지의 고용물 농도를 TSS로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 그렇게 나타낸다면은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는 볼러타일 서스펜디드 솔리드하고 픽스드 서스펜디드 솔리드 두 가지로 나뉘고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는 볼러타일 디졸브드하고 픽스드 디졸브드로 나뉜다는 겁니다. 근데 슬러지라는 건 디졸브드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서스펜디드겠죠. 디졸브드라는 건 물에 녹아서 우리가 분자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서스펜디드라는 거는 덩어리로서 이렇게 붕붕 이렇게 떠다니면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서스펜디드 솔리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의를 쫙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일반적으로 하프 슬러지의 경우 총 고용물의 농도를 TSS 또는 MLSS로서 고용물의 농도의 미생물 농도를 VSS, MLVSS로서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SS, 요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 그걸로써 여러분 많이 나타낸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슬러지를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요거 슬러지의 침강성, 슬러지 볼륨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1리터 슬러지가 30분간 침전되는 양을 측정을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슬러지라는 거는 고체 덩어리가 붕붕 떠다니는 거라 그랬죠. 그거를 1리터짜리 실린더에다 딱 집어넣고 30분 후에 보면은 좀 무거운 놈은 좀 가라앉고 물 부분은 위에 떠 있겠죠. 그래서 요 무거운 부분이 얼마나 가라앉냐 하는 걸로서 그 부피로서 그게 얼마나 잘 가라앉냐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고액 분리가 잘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 되는 놈이라면 빨리 가라앉겠죠. 그게 확 부피가 줄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가장 극한적인 놈 모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 가지고 1리터 실린더에다 확 부어놓으면 여러분 한 10초 안에 모래가 다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슬러지 중에 아주 잘 안 가라앉는 놈은 한 30분을 놔둬도 그냥 붕 떠 있는 거죠. 계속 붕 떠 있는 거죠. 그런 놈은 결국은 이 고액 분리하기가 되게 힘들다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 볼륨 인덱스 이걸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고용물 1g이 몇 미리를 차지하냐를 여기다 나타내 가지고 슬러지 볼륨 인덱스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수 슬러지의 슬러지 볼륨 인덱스는 100에서 150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함수율이 되게 중요하다. 물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냐. 물을 많이 포함하면 포함할수록 되게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슬러지가 나온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하수 처리장에서 아까 나오는 것처럼 2차 침전 슬러지가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슬러지 농축을 해요. 농축을 할 때는 중력으로 농축을 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가라앉히는 거죠. 아니면은 가압 부상,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밑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게 붕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물이 가게 하는 거고, 원심분리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원심분리로 확 돌리면 고체 부분은 끝에 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이라도 물을 빼내려고 노력을 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감량하고 안정화를 한다. 이건 뭐냐면은 슬러지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저 같은 우리가 다들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미생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생물이 우리가 새로운 먹이가 오면 제가 이걸 먹고 클 텐데, 미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먹이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내생호흡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먹죠. 근데 우리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음식을 못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비축했던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남아있는 그런 거 가지고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유기체들은.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피가 줄겠죠. 부피가 준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물까지 안 주면은 내 몸에 있는 물을 소비해야 되니까 부피가 줄어져 가지고 양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슬러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내생호흡에서 줄어들다 보면은 결국 못 참고 되면 내가 죽겠죠 여러분. 죽다 보면 피부가 깨져 가지고 물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거고, 뭐 화학적으로 또 뭐 화학약품을 넣어서 안정화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뭘 하냐면 이젠 탈수를 해요. 뭐 원심 분리나 가라앉혀 가지고 물기를 빼봤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겠죠. 근데 쉬운 방법이잖아요. 에너지를 별로 안 쓰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부피를 줄인다면은 이제는 남은 놈들을 더는 못 참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가는 거죠. 탈수를 하는데 벨트 프레스를 쓴다거나 필터 프레스를 쓴다거나 다시 원심 분리를 쓴다. 프레스를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고체하고 이렇게 물하고 섞여 있는 놈을 꽉 짜는 거죠 여러분. 벨트 사이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빡 눌러버리면은 안에 고체만 위에 남고 물은 샥 밑으로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뭐 많이 안 나는 겁니다. 원래 99%였던 게 한 70에서 85% 정도 남고, 그 다음에는 건조를 하는 거예요. 쫙 널어놓고 물 날아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뭐 했다? 해양 투기했다. 그쵸? 근데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참 골치 아픈 단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물리적인 방법이라 다 알고 계실 거고, 최근까지 여러분 이 슬러지가 얼마나 문제였냐면은 아직도 한 뭐 최근 10년부터 요즘도 환경 신기술 평가 가려면은 이런 방법들을 뭐 효율적으로 잘하는 기계를 뭐 개발했다 그러시면서 막 신기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여러분 선배들하고 다 말씀드렸는데 슬러지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면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떼돈입니다. 떼돈. 전 세계 하수 처리장 다 여러분 집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고액 분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슬러지 감량화 안정화라는 거는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혐기성 소화를 쓴다. 혐기성 소화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기를 새로 공급 안 해주고 요 슬러지들만 모아놓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분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러한 공정이 나오고 왜 하수처리장 그 혐기성 소화 공정 갔을 때 냄새가 났냐면 여러분 혐기성 소화기 때문에 효기성 소화였으면 냄새 안 나죠. 여러분. 냄새 안 나죠. 혐기성 소화하게 되면은 이런 메탄이나 H2S 그런 가스들이 나와가지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김치나 뭐 이렇게 딱 하수 이렇게 닫아놓으면 냄새 나듯이 혐기성 소화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정들 뭐냐면은 첫 번째 미생물 셀이 파괴되길 바라는 거예요. 소화를 통해서 미생물 피부가 깨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생물이 여러분 내 몸이라면은 이게 잘게 잘려가지고 좀 더 작은 분자 사이즈의 유기산이 형성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유기산 같은 것들이 더 분해가 돼가지고 이게 가스화되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라는 공정이 혐기성 소화 단계다 하는 겁니다. 슬러지에. 그래서 셀이 파괴되는 단계가 가스 분해 단계고 유기산이 형성되는 게 산 발효 단계고 그 다음에 메탄 발효 단계가 제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깨져가지고 좀 더 큰 놈으로 좀 더 작은 놈으로 됐다가 좀 더 작은 놈이 더 작은 놈으로 됐다가 더 작은 놈이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되도록 이렇게 세 단계 공정을 거치는 게 혐기성 소화 단계다 하는 겁니다. 혐기성 소화 단계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특징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호기 분해는 미생물의 호기 분해는 냄새도 안 나고 빨라요. 빨리 분해가 돼요. 반면에 혐기성 분해는 냄새 나고 속도가 느립니다. 여러분 빨리 안 돼요. 시간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혐기성 소화를 하면은 슬러지 부피가 한 20에서 30% 줄고 병원성 세균이 또 살균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병원성 세균이 한 90%가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로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쓴다. 그래서 혐기성 소화하는 이런 그 조들 여러분들 한번 쫙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 탈수하고 벨트 프레스 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데서 어떻게 되냐면은, 벨트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슬러지가 쫙 밀려 들어가면 그게 가운데 쫙 짜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물이 밑으로 쥐 흐르고, 찌꺼기만 저로 쫙 나온다는 겁니다. 자,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는 첫 번째 악취 문제. 악취 문제는 여러분들 느끼셨으니까 제가 또 설명 안 드릴게요. 악취 나죠. 그 다음에 유해성 세균이 있다. 슬러지에 유해성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균들이 그 미생물에 붙어가지고 다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탈수 케이크의 수분 함량으로 있다. 탈수를 시켜도 수분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처리할 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슬러지에 중금속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겁니다. 슬러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수처리 공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하수처리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폐수처리라 해도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게 공정을 들어와 가지고 최종 프로덕트는 두 가지예요. 깨끗한 물 아니면 슬러지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원래 원수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간다는 거예요. 슬러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슬러지로 가기 때문에 슬러지에는 원수에 있던 미생물, 중금속, 유기물,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모여진 완전히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쉽지 않고 힘든 부분이다 하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팍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돈 많이 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혼자 사업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려가지고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슬러지 아주 챌린징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14 했죠? 15할 차례인가요? 퇴비화 기술 짧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얘기 좀 더 합시다. 자, 퇴비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퇴비가 뭐예요? 퇴비. 여러분 농촌에서 퇴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비료죠. 근데 비료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퇴비가? 섞여서 뭘? 예? 유기물질, 서치해즈 어떤 거? 우리 퇴비 그러면 여러분 퇴비 만들 때 뭐 쓰죠? 그쵸? 뭐 퇴비 똥 그러는데 똥도 쓰고 또 뭐 여러분 뭐 풀도 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좀 태우는 뭐 썩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퇴비라는 게 뭐 여러분 뭐냐면 영어로는 컴포스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퇴비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 단어를 들으면 되게 그 비료스럽고 여러분 뭐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쵸 상당히 우스운 프로세스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런 유기물을 거의 뭐 퇴비할 때는 거의 그냥 뭐 쌓아놓고 그냥 썩히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괜찮은 프로세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고 괜찮은 프로세스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슬러지 처리할 때 안정화 시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로 혐기적으로 한다 그랬죠. 퇴비는 혐기적, 호기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유기성 폐기물 중에 분해성 유기물이 생물학적 분해를 촉진시키는 안정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O2나 CH4로 전환돼 가지고 CO2, CH4가 나온다는 건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호기성, 혐기성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쵸? 다 전환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피와 질량이 감소되고 질소인 등의 비료 성분이 풍부해진다. 아까 비료한다 그랬죠, 여러분? 비료한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 유기물에 다른 성분도 많은데 다른 성분들은 다 날아가게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비료 성분의 컨텐트가 높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료로서 쓰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화가 되는 겁니다. 잡것들, 비료로 쓰기 위한 안 맞는 잡것들은 다 날아가고 비료 성분의 성분이 풍부해지는 거죠. 새로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성, 물질의 분해로 악취가 제거되고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자체 반응이 촉진된다. 온도 상승으로 해서 유해성, 병균이 사멸된다. 자, 이 반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병원성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죽어요,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마치 물 끓이는 것처럼 병원성 미생물을 줄이고 이런 또 생기니까 반응이 더 촉진된다는 거죠.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퇴비화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비화 그 이름 때문에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세스다 하는 거죠. 자, 퇴비화 많이 시키는 거 우리 쓰레기 폐기물 중에 뭐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거?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 퇴비화하는 거 바로 대표적인 게 음식물 쓰레기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이런 식으로 퇴비시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킬 때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전에는 어떻게 퇴비화했냐면은 막 수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쫙 하수처리장 옆에 뿌려놓고 그냥 퇴비화 시켰어요. 거기 지렁이도 키우고.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분 한번 점심 먹기 전인데 미안해요. 그거 그냥 쫙 뿌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분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밥하고 김치하고 다 이 습기 있는 게 다 뭉쳐놓으면은 겉에만 공기가 들어가고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
이 공기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퇴비화 시킬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벌킹 에이전트, 요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벌킹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제가 요 밥 한 공기 이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 원래 부핀 요거잖아요. 퇴비할 때는 이 밥알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부피를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나무 조각, 톱밥, 집당 같은 것들을 같이 그래요. 사이에 이 밥하고 같이 섞어버리면은 밥알이 이렇게 날리고 사이사이에 나무가 들어가가지고, 나무는 여러분 분해가 돼요, 안 돼요? 분해가 안 되죠. 그리고 원래 이 물질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부피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국이 생기잖아요. 그 공국을 통해서 공기 공국 같은 게 돼가지고 분해가 더 잘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벌킹 에이전트, 톱밥, 집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고 나면 여러분 뭐만 남는지 아세요? 나무 조각만 남아요. 나무 조각이 뭐냐면, 이때는 어떤 벌킹 에이전트들이죠. 사람이 일부러 넣어준 벌킹 에이전트 빼놓고 진짜 거의 다 날라가요. 다 분해돼 버려요, 여러분. 다 분해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벌킹 에이전트들이 꼭 있어야 상당히 분해가 잘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퇴비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고 뭐 자원화한다 그러지만 더 확실히 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싱크에서 이렇게 쓰레기 분쇄기, 가정용 분쇄기 이제 다 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안 갖다 버려도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냥 다 갈아가지고 하수 처리로 해서 물로 그냥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못 버릴 거 있죠. 복숭아 씨, 수박 껍질,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일단 복숭아 씨 같은 걸 안 갈리고, 수박 껍질은 그거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전기를 너무 써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쓰레기로서 버리게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그래서 쓰레기 처리로 되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생활은 여러분 어때요? 좀 깔끔해지지 않아요? 그쵸? 좀 깔끔해지죠? 매일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들 설거지 하실 때 보면 꼭 음식물 쓰레기 담는 통 따르잖아요. 아니면 뭐 돈 주고 뭐 그 건조기 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갈 테니까 요 퇴비화도 상당히 좀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요거 쫙 한번 하게 되면 여러분 지렁이만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미생물뿐만 아니라 지렁이뿐만 아니라 이런 벌레들이 다 많아지더라도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유지되고 있고 아주 잘 된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놀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기물이 풍부한 건강한 생태계가 하나 생겨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